산업안전기사에서는 이번 단원 같은 경우는 그 화학설비위험 방지 기술이죠. 그리고 산업안전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전기위험 방지 기술과 같이 합해서 한 과목으로 되어 있는 화학설비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전기위험 방지 기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에는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 많이 설명을 했고,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과 공부로 이어지는 것들을 좀 많이 설명하고 했었는데, 화학설비위험 방지 기술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오히려 전기보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단 개념만 잡는다라면은 우리가 화학설비위험 방지 기술은 화공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전기처럼 이미 되어 있는 화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설비라든지 화학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사용하는 물질들이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정도로 구분을 하고, 그러한 위험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사람이 안 위험하고 사고가 안 나느냐. 또한 화학 설비 같은 경우는 나만 다치거나 우리 회사 사업장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외부로 누출되는 그런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사고까지 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학설비위험 방지 기술에서는 중대재해도 포함하지만은 중대산업사고를 의미를 알고 가야 됩니다. 중대산업사고로는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뭐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뭐 부상자 3개월 이상 유한사가 2명 이상, 아니면 직업병이나 동시에 발생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인데, 중대산업사고는 이런 화학사고에 있어서 화학설비 쪽에서 사고로 인해서 중대재해도 포함되지만은 그게 외부로 환경적이라든지 누출화재 폭발까지 일어나서 외부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화학설비위험 방지 기술에서 중대산업사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설비위험 방지 기술은 크게 세부적인 단원이 한 5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요소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설비나 아니면은 화재나 폭발 났을 때는 어떤 요건이냐, 그걸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잘 할 것이냐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혹시 공정안전관리를 들어봤다라면은, 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들어봤다라면은 그 내용이 다 담고 있는 게 어찌 보면 화학설비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그것을 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래요. 우리나라 말고 원래 공정안전관리를 맨 처음 했던 것은 유럽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영국 쪽에서 어떤 그런 폭발사고나 화재사고가 많았었고, 급기야는 80년대 초반이죠. 인도에서 폭발사고로 인해서 독성물질이 누출되고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한번 화학사고가 한번 그렇게 중대산업사고로 번지게 되면은 바로 제독이 되거나 다시 원상복귀되는 데는 뭐 소위 원자폭탄이 터진 것만큼은 아니지만은 꽤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죠. 완벽하게 되려면은. 그래서 환경적인 피해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많았었는데 80년대라든지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났었냐면은 말 그대로 기름집, 저 여수 쪽에는 여천공단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해외처럼 이렇게 화학사고로 인해서 중대산업사고가 번지지 않도록, 왜 작업장 내에서만 그 사고가 일어나는 게 끝나면 좋은데, 물론 안 나야 되지만은 이게 외부까지 환경까지 그렇게 잘못되게 만드느냐 해서 결국은 외국처럼 우리도 법에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시킨 게 1995년도에 공정안전관리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었고, 그 법을 제정을 하고 이후에 1996년도에 바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정안전관리를 법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죠. 공정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또 뒤에 저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설명을 많이 했지만,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는 당시 적용 안 됐지만 2013년도에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서로 하게끔 2010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하나씩 했었고, 유해염 방지 계획서 같은 경우도 과거 건설업에만 있었지만은 2010년도부터 적용을 해서 점차된다 이렇게 강화를 했던 거였죠. 다시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자면 이렇게 공정안전관리를 제대로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데, 이 화학설비위험 방지 기술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공정안전관리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전체적인 틀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공정안전관리는 이래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공장이 있다라면은, 또는 우리 집이 있다라면은, 나는 우리 집에다가 여기에다가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스레인지를 놓고 쓰겠다. 그런데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공정안전관리는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쉽게 설명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스레인지를 이러한 설비가 이게 만약에 폭발이 되게 되면은 이게 더 큰 사고로 번지고 외부까지 환경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라면은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서 어떤 제작 도면이라든지 어떤 여기에 관련된 요건들에서 제대로 설치할 것인가, 그 내용과 설치를 했다라면은 이게 과연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가 사전에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라든지,
또는 우리가 사용하고 관리하고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운전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걸 했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사고가 난다는 기점에 그 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사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사고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비상조치 계획까지 통틀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공정안전 보고서가. 그래서 이러한 공정안전 보고서에 해당되는 계획서를 가지고 제대로 사고가 안 나도록 시설 설치부터 운용과 비상조치 계획까지 다 가져가라는 게 어찌 보면은 공정안전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고 공정안전 관리의 큰 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공정안전 보고서를 쓴다라면은 이러한 설비에서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또는 외부로 화재나 폭발로 인해서 번져서 환경사고까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들이 무엇이냐. 카메라 보면 석유 정제 처리업,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 사업의 종류가 있고 또 거기에 맞게끔 그러한 종류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화재나 폭발로 인해서 외부로 누출 확산되고 결국은 그게 환경적인 피해까지 가는 중대산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공정안전 관리를 해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어떤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공정안전 관리를 하려면은 방금 설명했듯이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총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가 첫째가 뭐냐면은 1. 공정안전 자료. 프로세스. 말 그대로 어떤 공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스레인지 설비를 한다, 뭘 한다 하면은 해당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되겠죠. 우리 공장에 시설해야 될 것들. 주로 뭐가 있을까요? 간단한 예로 들어야 되면 몇 가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물질들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물질을 만들고 어떤 물질을 통해서 이 제품을 만들 것이냐. 쉽게 말해서 그 해당되는 물질에 대한 자료, 즉 MSDS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물질안전 보건 자료. 또는 이런 설비를 한다면은 여기에 설비는 어떻게 갖춰질 것이냐. 설비에 대한 배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기에 대한 단선도도 있을 것이고 또는 PFD 즉 공정 흐름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유틸리 배관도 UFD도 있을 것이고 또는 파이프 개장 배관도 PLID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해서 이런 설비는 어디다가 배치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공정안전자료가 2번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또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설비를 만들고 또 설비를 운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운전할 때 분명히 위험성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해서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가를 찾아내봐라 하는 공정 위험성 평가를 같이 해서 같이 공정안전 보고서에 넣어놔라.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체크리스트부터 화디프, ETA, FTA, 회자, 뭐 FMA, CA, JSA, 뭐 작업안전 분석이들 포함해서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설비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봐라.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라. 그렇지만은 이 위험성 평가는 여러분들이 할 때 당신네 사업장에서 할 때 그러한 설비들의 위험 요소들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여기에 공정안전 보고서에 같이 만들어라.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안전운전 계획입니다. 이러한 설비가 있고 그러한 물질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떤 제품 만들려면 어떤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운전을 한번 해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 안전운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라면은 비상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비상시에 그런 계획을 비상조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좀 갈렸었나요? 근데 이것과 이거 네 개를 가만히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이것은 이미 사고가 났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한다면은 이것은 결국은 시설이라든지 또는 그 시설에 맞게끔 구축되어 있는 어떤 행해지는 것들인데 거의 하드웨어에 가까워요. 근데 이것을 안전운전 계획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변경도 관리하고 즉 안전운전 계획 같은 경우는 이것은 소프트웨어에 가깝죠. 그래서 이러한 공정안전 보고서가 중방센터에 접수되고 쉽게 말해서 노동부 안전보건단에 접수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시설이 맞느냐, 맞게 된 그런 규격한 시설이냐, 그리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냐를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상태를 평가하는데 상태를 평가해서 무조건 오케이냐 아니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등급을 나눠줍니다. P등급, S등급, M등급으로 쉽게 말해서 이렇게 PSM이라고 구분하는데
이것은 프로그레시브, 말 그대로 우수하다는 거죠. 이것은 스테이지먼트, 그리고 양호하다는 거고, 이것은 보통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두 군데로 나눠요. M 플러스 등급과 M 마이너스 등급으로 해서 이것과 차등을 두어서 점검과 검사를 따로 합니다. 이것은 4년에 한 번, 이것은 2년에 한 번, 이것은 1년에 한 번인데 거의 6개월에 한 번이죠, 이것은. 그래서 매월 6개월 아니라 2년에 또는 4년에 뭐 점검 3번, 그리고 지도 뭐 조언 차원으로 어떤 그 지원 차원으로 한 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형태인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해서 P등급이라면은 만약에 우리는 4년마다 한 번씩만 하게 되니까 참 편하죠. 다만 P등급이라는 것은 정말 우수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P등급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체계가 잡힌 대기업이라든지 사고가 그만큼 없는 것으로 되는 거죠. 또 우리는 N등급이었는데 정말로 시세장 잘해가지고 나 P등급으로 받고 싶다. 안 됩니다. 왜? 한 번 점검할 때 올라가신 단계는 한 단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사업장에 이런 게 있다라면은 처음에 등급을 받을 때 BSN 대상 사업장이라면은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공 쪽에서는 거의 공정안정 이 관리에 대한 것들을 다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4개가 크게 큰 틀에서 보고서로 들어가고 그 보고서에 준해서 정말 서류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 서류가 맞다라면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도 뒤에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지만 안전운전 계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안전운전 지침이 있겠죠. 내가 어떤 기계를 운전한다면 각 기계나 설비나 장치별로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실수 안 하고 오작동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운전 지침을 가지는 거고, 안전운전하다가도 해당되는 설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맛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이라든지 검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지만은 이 점검과 검사하고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밀폐구이라든지 아니면 화기를 쓰다든지 전기를 쓴다든지 그러한 위험한 작업에 공정안전관리에 있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안전운전을 할 때 그냥 막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이게 정말로 안전하게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있다라면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 서류상으로 남기고 그 준비가 됐으면 확실히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안전하다, 오케이, 작업하세요. 작업 끝나면은 다시 원위치라는 안전운전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신고를 해서 확인을 받고 오케이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안전자가 허가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운전 계획에서 다 지금 하드웨어,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만 있느냐?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도 있겠지만은 협력사, 도급업체, 하도급업체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도급업체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도급업체 관리에 대한 그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 관리는 안전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 포함해서 다른 사람 다 포함해서 안전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건 위험하고 어쩌다. 그렇다면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 해당 사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죠.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안전운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이런 설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멈췄고 다시 점검해서 가동한다면 새롭게 가동할 때 또는 새로운 설비를 가동할 때 고장이 났다면 다시 보수해서 가동할 때는 가동할 때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동할 때도 좀 점검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고장나서 수리를 하거나 수리를 해서 우리는 여기서는 수리를 변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리라든지 아니면은 새로 도입한다든지 공정이 바뀐다는 것은 다 변경이라는 걸로 해서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는 이러한 변경 요소가 있다라면은 그냥 무조건 변경을 하지 말고 이게 제대로 위험한 게 있느냐 없느냐에서 변경요소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위험률을 찾고 저차에 맞춰서 변경요소까지 관리해야 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는 안전운전 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느냐, 이런 설비도 있고 이런 위험성 평가도 있고 부족함이 없느냐, 비상시 조치 계획은 잘 됐고 훈련은 잘 됐느냐, 이런 운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은 가만히 놔두게 되면 외부에서 와서 이행상태 평가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하지만은 그 전에 사전에 너희들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돌려서 감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운전에 의외로 많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래 하다가 아차 사고를 포함하든 어떤 사고든 몇 가지 사고가 발생했다면 결국은 이런 공정에 대한 사고도 한번 조사를 해봐라.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서 바꿔라.
그리고 나머지 비상조치계획까지 해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과 이것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안전운전에 대한 운영 변경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더해서 총 12개가 되고 이게 PSM 공정안전관리대에서 12대 실천 수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안전 쪽으로 화학 공장에다가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외우지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죠? 변경요소가 뭐지? 뭐 안전작업이 뭐지? 뭐 이런 것들이 뭐지? 이것은 어찌 보면 실무자가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책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책에 안 나오지만 이것을 자격증 취득의 목적으로 공부하고 근접되게끔 우리가 봐도 시험의 내용에 나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지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만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인강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요. 이 화공 쪽에서는 책에 나와 있는 교재와 법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어차피 화공안전이 이 안내 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통해서 개념을 잡고 있다면 다음에 취업 준비할 때 몇 가지의 피드백만으로도 바로 퍼즐을 맞춰주고 그림 그려져서 안전관리자가 하려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역할로 그 회사에 안전관리 할 것인가가 보입니다. 즉 이런 것들은 제대로 다 만들어져 있고 내가 비상조치 계획도 절차도 다 수립했느냐, 그리고 안전운전 계획에 맞춰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PDCA 활동으로 돌아가면서 위험한 것들은 제거되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와 순서와 맞게 교육을 하면서 할 수 있냐는 것들이 어찌 보면 공정안전관리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공정안전관리를 했지만은 이것은 1996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1900이 아니라 이제 2012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미의 불산사고가 누출이 됐습니다. 그 사고가 굉장히 파장이 컸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반도체 업종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산을 많이 쓰죠. 세척용으로. 염산 같은 경우는 유리병에 보관하죠. 쇠를 녹이지만. 근데 불산 같은 경우는 유리를 녹여버리죠. 그래서 어떤 세척제로 불산을 많이 쓰는데 그 불산 누출 사고가 2012년도에 발생을 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공정안전관리를 했지만은 불산을 누출했던 사고 자체는 공정관리의 대상도 아니었고 조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공정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 회사보다 더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롭게 우리나라가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법을 하나 새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화학물질 등록 평가에 관련된 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화평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사고가 나고 2013년도에 급히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을 해요. 그래서 화학물질을 어떻게 취급하고 관리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법을 하나 다시 정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화학물질 관리법이라 해서 화관법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이 화관법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언제 있었었냐? 1990년대에 있었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업데이트 시켜서 이것과 같이 매칭이 되게끔 만들어서 다시 정립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게 무엇이냐? 그래,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공정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지만은 이런 사업장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보자. 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작업하다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환경적인 사고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해라. 그래서 여기는 환경부에서 주관되는 법이고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부에서 주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이 대부분 회사를 가게 되면은 안전 환경을 같이 하게 되면은 이 두 개를 다 하거나 또는 이 환경이 이것만 맡아 하거나 안전 이것만 맡아 하는데 내용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 공정안전보고서 이 내용 자체가 화관법에서 이야기하는 위해관리계획서라든지 장애영향평가 내용이 같아요. 다만 구분해져 있는 그 제목만 틀릴 뿐이지 내용은 같아요. 어차피 비상조치계획도 있고 이게 바깥으로 비상조치계획에 외부로 퍼졌을 때 여기는 주민홍보계획이 있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장애영향평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틀리지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환경을 같이 한다면은 이 내용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만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든지 면접에서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또 문제는 뭐냐? 여기가 환경 쪽이다 보니까 안전 쪽에는 책이 안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왜?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전 쪽에 컨설팅 회사 보게 되면은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이래는 컨설팅 회사에서 유해 관리라든지 장애형 평가에 대한 화평평, 화학평가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환경 쪽에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안전 쪽에서 일을 알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가 안전환경이나 아니면 안전보건부나 환경안전팀, 즉 EHS 안전환경보건이 같이 된다면은 이 업무도 같이 해요. 그래서 이 업무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는 이 업무도 다 같이 할 수 있고 이것도 다 할 수 있고, 다만 이것을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느 정도 좀 그 레벨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또 교육도 이수해야 되는데 신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지만은 이 개념을 잡고 우리가 화공안전 쪽 과목에서 공부할 것은 이거구나. 그렇다면은 이거라면은 이런 것들은 작업 허가도 있고 이렇게 다 교육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은 자체 감사는 아니지만, 그리고 사고조사도 들어가고 변경조사도 들어가고 가동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도급체계라든지 안전작업 허가라든지 설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쪽 화학설비위험 방지기술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즉 화학설비 같은 경우는 딱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빨리 많이 잘 만들 것이냐인데, 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압력박스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고온과 고압의 극한적인 조건에서 빨리 잘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고온과 고압이 된다는 조건이라면은 결국은 고온에 해당되는 안전장치가 있을 것이고 고압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설비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가라는 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의 거의 전부 부분입니다. 그래서 OT의 개념은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공부하세요가 절대 아니에요. 이 과목의 큰 틀은 이거니까 어차피 이 내용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긴 맞는데 그 시험에 담긴 내용이 결국은 이 업무와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려면은 이 책은 외워서 그냥 뭐 올 100점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개념을 잡고 들어가게 되면 내가 다음에 자격증 따기도 쉽고 더 개념 정립에 대해서 업무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작업적인 면이나 취업적인 면까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틀을 설명하고자 했던 게 다른 어떤 인강의 아니면 다른 어떤 강의의 그런 다른 OT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이걸 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획을 합니다. 화학설비위험 방지기술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내용도 많이 하지만은 이 실무적인 내용에 맞춰서 좀 많이 설명해 주려고 해요. 이유가 뭐냐? 다음에 저 취업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피드백을 요청을 할 때 이걸 다시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인강을 듣고 개념이 잡힌 사람한테는 조금만 컨트롤 해주게 되면은 좀 더 가깝게 직접 일을 안 해봤지만은 좀 더 다른 경쟁자보다 더 근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실무적인 것을 같이 설명해서 비교하고 또 적용하고 예를 들어서 좀 더 개념이 잡힌 공부 이상의 것으로 하는 그런 과목으로 생각하는 게 이쪽 화학설비위험 방지기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